네, 여러분 11주차 수업 2차 영상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나갈 이제 레미제라블을 본격적으로 2차 시를 통해서 나갈 건데 앞에서는 전반적으로 레미제라블이 어떤 의미가 있는 작품이며 프랑스 사람들에게는 어떤 자부심이고 어떤 자존심이고 또 위고라는 작가의 위상 같은 것들 위주로 좀 정리를 해드렸다면 그만큼 중요하다. 이번 주에는 무엇보다 좀 작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작품에 대한 좀 정리들은 2차 시 영상을 통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우리 교재에 이미 줄거리 정리가 268페이지입니다. 한 페이지 정도에 걸쳐서 잘 되어 있는데 이걸로 보셔도 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좀 줄거리를 정리를 해왔는데 우리 교재에서 이게 좀 내용이 내가 오부라 그랬잖아. 오부다 보니까 조금 길어 그래가지고 지금 줄거리만도 PPT로 3페이지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그 어떤 문학보다 사실 절대 이제 물리적 분량이 가장 두껍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를 해서 보고 넘어가자. 아버지가 없어서 추위에 떨며 굶주리고 있는 7 조카들. 이거 장발장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발장 이제 그 조카들이 7 조카들. 그들을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친 장발장은 체포돼서 19년 동안. 원래 처음에는 여러분 19년형을 받은 게 아닌데 장발장이 자기가 계속 감옥살이를 하면 그 사이에 이제 조카들이 굶고 있고 굶어 죽어 있거나 아니면 뭐 어딘가에 뭐 노예나 아니면 이런 걸로 막 팔려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있을 수는 없어라는 생각이 계속 탈옥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19년형이었던 게 아니라 탈옥을 하는데 중요한 건 성공은 모르겠지만 실패하는 거야. 탈옥하는데 실패하고 탈옥하는데 실패하고 그러다 보니까 19년형이 된 거예요. 19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감옥에서 내온 장발장에게 세상은 차갑기 그지없습니다. 아무 데서도 식사를 주려 하는 사람도 없었고 잠잘 장소를 제공하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신부만은 장을 따뜻하게 맞아 죽었고 더욱이 문제의 촛대로해서 장은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 나오는 여기 나오는 이제 주교입니다. 그래서 요 주교님에서 이 결정적으로 장발장의 변화를 유도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본다. 그러니까 새로운 걸 깨닫게 하고 모든 것을 용서해줘서 좀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이 주교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뒤 이름을 바꾸어 마들렌이 된 장발장은 튼튼한 신체와 강한 의지력으로 열심히 일하며 시장님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한시의 시장님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름까지 바꿉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경찰이 계속 장발장을 쫓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로 장발장은 여기서 보면 거짓말도 하고 사실은 일종의 사기지. 자신의 이름도 거짓말하고 자신의 과거도 속이면서 사람들에게 덕망받는 시장이 되는 거야. 물론 여러분 시장이 돼서는 정말 일을 잘해서 거기서 굶주리거나 힘든 사람 없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좋은 시장이기는 한데 여러분 이게 그래서 철학적 질문인 거야. 결과가 좋다면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자신이 이제 저질렀던 과거의 잘못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여기서는 범죄 기록이죠. 범죄 기록 같은 것들을 거짓말을 해서 새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장발장이라는 이름으로 하면은 이제 계속 자베르 경감이 조여오니까 이제 그 마들렌이라는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새 삶을 사는 거죠. 이 와중에 코제트도 키우는 겁니다. 코제트 이제 그 팡틴이라는 사람에게 이 여자에게 부탁을 받아서 코제트도 키우는 건데 그건 여기 2번째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베르 경건만은 장으로부터 의욕의 눈을 그러니까 제 이름이 마들렌이라고 하지만 뭔가 익숙해 라고 하면서 의심을 코난 같은 촉으로 의심을 계속하는 거지. 의욕의 눈을 때려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무렵에 어떤 착각으로 해서 엉뚱한 사람이 장발장이라는 여러분 요 사건 굉장히 장발장에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물건을 훔치다가 장발장과 외모 같은 게 비슷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장발장이구나. 왜냐면 장발장이 지금 탈옥수거든. 어떤 착각으로 해서 엉뚱한 사람이 장발장이라는 혐의를 받고 체포되어 재판을 받는 일이 생겨납니다.
자, 여기에서 바로 딜레마가 생기는 거지. 내가 진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 누가 장발장은. 나는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사실 그 엉뚱한 사람을 죗값을 치르도록 하지 말고 내가 장발장이다 라고 언급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내가 그렇게 되면 여기 도시에 있는 나를 믿고 따랐던 아직도 내가 도와줄 게 많은 이 사람들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 시장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고, 나 역시 지금까지 어떤 업적이다 물거품이 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하지만 그래, 내가 잡히지 않고 이제 이렇게 바깥에서 생활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도 알아. 나는 잡히지 않으면 100명의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 저 사람, 나 대신 잡혔던 어쩌면 장발장인지도 모른다고 누명을 썼던 저 사람은 안 잡히고 사회생활을 해봤자 계속 그냥 이런 좀도둑으로 살 거야. 하지만 진실은 뭐야? 내가 장발장인 거잖아.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이 좀도둑으로 살 거라고 해서 내가 거짓말을 하면서 명분이지. 나는 좋은 사람이니까 괜찮아. 라고 스스로한테 그런 명분을 주면서 거짓말을 해도 되는가? 장발장 하지만 그렇다면 그거는 패러독스지. 그런 순간 이미 좋은 사람이 아니란 뜻이야. 자, 그래서 결국 여러분 장발장은 눈치채셨겠지만 자신이 형성해 놓은 여러 가지 이제 시장이라는 지위라든가 사회적인 어떤 명예 같은 것들을 다 버리고 그래. 그렇게 얻은 명예 그리고 누군가의 삶을 거짓으로 범죄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라면 하지 않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해서 자수합니다. 그러나 그는 예전에 그의 공장에서 일한 적 있는 불쌍한 여인 팡틴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때 장발장이 실제로 사업도 성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장 이제 사업가 사장님이 됩니다. 사장님이자 동시에 이제 그 사장 이제 그걸 잘해서 시장까지 되는 건데 그때 자기네 공장에서 일하는 일용직이라고 해야 되나? 노동자인 팡티라는 여자인데 다른 사람한테 괴롭힘도 많이 당하고 사랑했던 남자에게도 배신당하고 임신한 채로 이제 버려지고 또 막 이제 이것저것 이용만 당하는 불쌍한 여자를 목격합니다. 팡틴이 죽기 전에 얘기를 합니다. 제발 우리 딸을 좀 보살펴 주세요. 아니면 우리 딸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한 번이라도 봐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팡틴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또 탈옥을 합니다. 진짜. 탈옥은 진짜 잘하죠. 그녀는 바로 숨이 넘어가는 순간이었고 장발장에게 어린 딸 코제트를 부탁하고 눈을 감습니다. 그래서 팡틴이 마지막에 죽어가면서까지 장발장에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팡틴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코제트가 어딘가에서 고아로 비참하게 떠도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쨌든 장발장은 이제 그 탈옥을 합니다. 그래서 장은 거기서 또 체포되지만 탈옥 몇 번 하는 거야? 자베르 경관의 눈을 피해서 코제트를 데리고 파리로 도피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게 몇 부지? 이렇게 또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의 사건이 생길 때마다 한 부씩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 연결해서 자 이제는 여러분이 여기 아시죠? 코제트를 코제트는 자기 딸처럼 진짜 친딸처럼 키우게 되는 원래 코제트는 그 엄마가 팡틴이 어딘가에 여관집에 맡기는데 그 여관집 아줌마는 자기 딸처럼 잘 보살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사실은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코제트가 막 5살, 6살밖에 안 되는 애기거든. 근데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일만 시키고 학대하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코제트를 데리고 도망 나오죠. 그래서 이제 파리에서 장발장은 열심히 일하면 또한 예전과 같은 이제 장발장이 그래도 능력 있는 사람이야. 금방 또 다시 부를 축적을 합니다. 재산을 만들게 되고 가까스로 조용한 생활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코제트는 이제 어른이 됩니다. 이제 여자가 이제 아름다운 숙녀가 되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요 영화에서는 요 장면이 마리우스랑 이제 아름다운 여인 코제트의 사랑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이 되는데 근데 장발장은 이제 마리우스라는 젊은이를 좀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뭔가 불안정하고 그래서 이 코제트를 데리고 사람의 눈을 피해 다시 도망가듯이 장발장은 원래 도망가는 거는 잘했으니까 신출귀몰하니까 그래서 근데 한눈을 보고 이제 첫눈에 반했던 코제트를 찾아서 마리우스는 계속 헤맵니다. 그러나 끝내 그 행방을 모르는 마리우스는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6월 분기가 중요한데 이게 이제 프랑스 혁명 중에 있었던 6월 분기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있었던 사건과 소설의 내용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는 건데 6월 분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리우스는 그 분기에 뛰어들어서 싸우다가 온몸에 부상을 입게 되는. 그래서 근데 그대로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마리우스를 멋있게. 그래서 거의 장발장, 이제 이 소설에서는 장발장이 주인공이니까 막 그 혁명의 막 이제 막 폭탄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 막 이제 봉기를 하는 거예요. 대국민 봉기를 하는 거니까 여기저기서 총성도 울리고 막 혼란스럽고 한 와중에 막 마리우스도 거기에 이제 봉기에 뛰어들었다가 막 이제 많은 부상을 얻어 죽어가는데 그때 어디서 나타났는지 장발장은 그러니까 굉장히 장발장이 소설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영화 같은 데서도 그러는데 굉장히 건장하고 체력이 좋고 이렇게 좀 풍채가 좋은 걸로 계속 묘사가 되는데 그래서 그 젊은 마리우스를 들쳐업고 뛸 만큼 중년인 이제 장발장은 그만큼 사실은 강한 신체적으로 강한 인물로 나옵니다. 근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영웅처럼 짜잔 나타나더니 그대로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마리우스를 장발장이 구출해냅니다. 장발장은 마리우스를 구출해내어 등이 엎고서 하수도 속을 방황합니다. 더러운 시궁창 속에서 가슴까지 차는 물속을 방황하며 추격해오는 경찰관을 피해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윽고 마리우스는 부상에서 회복되고 이제 장발장은 두 사람의 결혼을 이제 축복을 해줍니다. 허락을 해줍니다. 코제트와 결혼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또 흐르죠. 코제트와 마리우스가 이제 행복한 생활을 하다가 시간이 좀 흐르고 몇 년이 지나는데 장발장이 이제 죽을라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얼마 있으면 내가 죽겠구나라고 죽음을 앞두고는 장발장은 모든 사실을 얘기하겠다, 진실을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해서 코제트와 마리우스를 부른 다음에 자신이 어떤 범죄자였는지, 자신의 이름이 원래 장발장이며 자신이 어떤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는지 그리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두 사람에게 용서를 빌면서 그동안 너희를 속이고 그 거짓말 했던 걸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두 사람에게 모든 진실을 얘기하고 용서받고 이렇게 숨을 거두는 장면으로 이렇게 한 남성의 어떤 그 지난했던 역사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줄거리 설명만 10분째 했는데 그만큼 얘 워낙인데 내용이 방대해서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줄거리 설명만 한 것도 정말 빙산의 일각이죠. 실제 내용이 훨씬 더 지금 제가 자베르 경관과 관련된 사건 같은 것들은 다 빼고 정말 핵심적인 줄거리 근데 여기 나오는 인물이 되게 많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코제트가 맡겨진 그 여관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자베르 경감이 중간에 자베르 경감 장면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그 주교와의 장면도 많고 한데 이런 것들 다 빼고 핵심적인 것만 정리를 좀 한 겁니다. 자, 등장인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등장인물 정리하면서 이제 이 레미제라블에 다 넣지 못했던 거 그거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당연히 장발장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으로 몽투레 유쉬르 메르의 시장으로 여러분 너무 이게 불어라서 어렵네요. 저도 지금 발음하기가 어려운데 시장으로 있었을 때 마들레르나는 가면을 사용을 합니다. 테나르디에게 잡혔을 때는 르블랑이라는 가명도 사용을 하고 계속 사실은 탈출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다 이제 도망 다니면서 사실 거짓말로 점철된 인생이긴 합니다. 자신의 본명은 거의 이제 사용할 수가 없네. 그래서 탈출하고 17년 동안 회개와 속죄를 통해 범죄자의 정신에서 성인의 정신으로 세인트라고 하죠. 거듭나게 되는 그런 그래서 가장 변화가 드라마틱한 인물이라고 해야 되나 많은 심적 캐릭터적 변화를 겪는 인물이 장발장이죠. 자, 그 다음 자베르 경감은 사실 자베르 경감은 장발장만큼이나 이 소설에서 중요한데 제가 줄거리에서는 그걸 다 다룰 수가 없어가지고 안타깝게 자베르 경감을 좀 뺐죠. 어떻게 장발장과 얽히게 됐냐면 원래는 자베르 경감이 교도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발장이 교도소에 있을 때 이제 알게 됐던 거지. 그러면서 나중에는 사복 형사가 되고 후에는 경감까지 승승장구를 합니다. 왜냐면 워낙 일을 열심히 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한번 잡아야지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놓치지 않고 잡는 원래는 감옥 출신으로 장발장을 쫓다 후에 자신의 신념 장발장을 보면서 많은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합니다. 진짜 내가 수호하고 지키려고 했던 법이 근데 내가 이제 경찰이니까
뭐 군인, 경찰 이런 것처럼 이제 그런 사람들은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그 법이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거나 국민을 오히려 불행하게 하는 기득권이 자신의 권력과 부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법인데 그 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을지도 몰라 라고 자신의 삶을 반추하다가 결국 마지막엔 혼란스러워서 내가 진짜 옳은 삶이라고 생각했던 삶이 뭐지? 근데 장발장은 맨날 법을 어겼거든? 범죄자잖아. 그리고 법을 어긴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범죄자로 낙인 찍혀서 원래 자신의 이름으로 살지도 못하는 범죄자잖아. 근데 오히려 장발장은 기득권층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사회 변혁을 두려워하지 않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장발장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평생 당연하다고 믿고 인생을 걸고 지켰던 신념에 대해서 흔들리면서 나중에 생강에 몸을 투신하게 되는 약간 비극적인 인물이고 안타까운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악역이다라고 한다기보다는 심리적 변화를 많이 겪는 인물이죠. 코제트는 팡틴이라는 이제 좀 버려진 젊은 미혼모입니다. 팡틴의 딸로 이 장면 영화에서도 굉장히 조금 비극적으로 나오는데 테나르디에가 좀 그 여관을 운영하는 부부도 자식이 있어. 그러니까 이 팡틴이 자기는 낮에 돈을 벌어야 되고 계속 이렇게 사실은 나중에 머리카락도 잘라서 팔고 여러분 영화를 보신 학생 뭐 이빨도 뽑아서 팝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뭐 때문에 딸의 양육비를 보내주기 위해서 이 부부가 약속을 하거든. 우리 자식처럼 학교도 보내주고 뭐 예쁜 옷도 사주고 교육비. 그래서 이게 계속 그래서 팡틴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요구해. 이번에 얘가 뭐 음악을 새로 배우는데 뭐가 필요하다. 새 옷을 맞춰주려고 하는데 뭐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팡틴에게 돈을 요구하는데 팡틴은 당연히 철석같이 그 부부의 말을 믿죠. 왜냐하면 자신의 딸 지금 자기는 계속 돈을 벌고 바깥에서 바깥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딸을 돌보지 못하는데 어쨌든 안락한 집이 있고 다른 유사한 또래의 아이들이 있는 이 집에서는 자신의 딸을 잘 키워줄 거야 라는 믿음으로 팡틴을 맡기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정말 너무 많이 학대를 하거든요. 그 돈은 다 자신들이 착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팡틴은 진짜 걸레 같은 옷을 입고 이제 공부는커녕 근데 그거를 이제 팡틴은 나중에 이 머리카락도 팔고 뭐 이제 건강도 다 훼손이 되고 막 이제 나중에 길거리에 매춘부까지 왜냐면 그렇게까지 돈을 벌어서 이 부부에게 보내거든요. 딸을 위해서. 근데 이 부부가 이렇게 해서 그런 장면은 굉장히 너무 막 가슴이 아프죠. 장발장인데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돼서 코제트를 데려간 후에는 이 팡틴이 원래 의도했던 것처럼 팡틴의 꿈처럼 코제트를 공주처럼 예쁘게 키워줍니다. 포슐루방이라는 사람은 장발장이 마들렌이었을 적 마차에 깔려 죽을 뻔한 포슐루방을 구해주는데 버른바리가 되어 수녀원에서 일하다가 코제트와 도망 온 장발장을 이거 못합니다. 장발장을 숨겨주고 함께 일하는 그런 캐릭터로 나오고 요 캐릭터가 실제 소설에서는 엄청 중요하게 나오진 않지만 영화에서는 이제 좀 멜로물이라든가 사랑에 빠진 장면이 중요하다 보니까 영화에서는 조금 더 주요하게 언급이 되는데 마리우스는 코제트와 사랑에 빠져 연애를 하지만 장발장과 함께 코제트가 이제 좀 도망가듯이 이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마리우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도망간 다음에 학생운동, 혁명운동에 직접 가담하는 학생입니다. 대학생 같은? 그래서 장발장이 봉기에서 죽어가는 그를 살린 후에 코제트와 재회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네. 근데 이 마리우스의 개인 서사도 이제 마리우스의 집안에 대한 것도 좀 나오는데 질로르망은 마리우스의 외할아버지입니다. 마리우스의 아버지를 이 외할아버지도 자신의 사위를 싫어했나 보통 아버지들이 사위를 싫어하나 봐요. 자, 사위를 지독히 싫어했고 자신이 마리우스를 키웠으나 그래서 그 자신의 딸과 사위에게 손자를 맡기지 않고 직접 키웁니다. 근데 이 마리우스도 피는 물보다 진했는지 아버지가 같은 어떤 혁명가의 길. 그러니까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막 그렇게 위험하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번듯한 법조인이 되거나 뭔가 이렇게 그런 게 됐으면 좋겠는데 혁명 같은 걸 한다는 건 반사회적인 그래서 뭔가 이런 좋은 직업,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이 아니라 막 사회를 붕괴시키고 반항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진짜 기성세대는 싫겠지. 근데 마리우스는 자신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출가해서 그렇게 또다시 봉기에 참여하는 마리우스를 보면서 실망을 하는 장면입니다. 팡틴은
코제트의 어머니고 그 어린 나이에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임신을 하지만 버려지고 코제트를 그래서 여관에 맡기고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근데 동료 여인들이 코제트가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동료 여인들의 어떤 질투 같은 게 나오는데 여인들의 모함으로 일자리도 잃고 머리털과 앞니도 팔아가면서 돈을 모았고 나중에 몸도 팝니다. 이제 매춘도 하는데 하지만 결국은 병에 걸려 정말 가장 비극적인 이 전체적인 서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마리엘 주교 중요하죠. 왜냐면 이제 첫 장면에서 이 전체적인 소설의 핵심적인 교훈과 내용과 분위기를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그러니까 분량이 많다기보다는 이제 어떤 삶이 바른 삶인가, 그리고 장발장이라는 캐릭터, 이 소설의 핵심적인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원래 생물학적 장발장 말고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고, 그러니까 장발장을 진짜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교재 보시면 그 마지막 페이지에 267페이지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인용이 됐죠. 나의 형제여, 당신은 이제 악이 아니라 선에 속하는 사람이요. 나는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값을 치렀소. 나는 당신의 영혼을 암담한 생각과 영벌의 정신에서 끌어내 천주께 바친 거라고 해서 장발장을 다른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어쩌면 요정 데모가 신데렐라를 막 제투성이에서 공주로 만들어준 것처럼 이렇게 중요한 역할, 결정적 역할, 분량을 떠나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캐릭터죠. 그래서 이 워낙 줄거리가 방대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줄거리 정리해서 미처 보지 못했던 내용들은 등장인물 정리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레미제라블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전반적인 레미제라블의 어떤 의미, 레미제라블의 문학적 가치라거나 사회적 가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빅토르 위고는 이미 문학가뿐만 아니라 정치인이기도 했기 때문에 정치적이거나 좀 대중적이거나 좀 사회적인 의미 같은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미제라블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레미제라블은 빅토르 위고가 35년 동안 마음속에 품어오던 이야기를 이제 그 망명을 갖다고 했죠. 원하지 않게 정치적으로 이제 쫓겨난 거죠. 이런 망명을 가했던 사이에 품어둔 이야기를 17년에 걸쳐 완성해낸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워털루 전쟁, 왕정복고, 폭동 등 프랑스의 19세기를 관통하는, 그래서 이런 프랑스의 가장 격변기를 생생하게 담아낸 역사 소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다음 주에 최인훈의 광장으로 수업을 나갈 건데, 광장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침이 심하고 정치적 격변기를 겪었던 게 20세기죠. 20세기 중반, 후반. 자, 20세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룬 게 최인훈의 광장인데, 그거가 연결시켜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 광장 안에 담아놨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이 레미제라블은 단순히 가상적인 인물을 설정해서 만든 소설이 아니라 인물은 가상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있었던 프랑스의 어떤 19세기 자체를 기록한 소설이다라고까지 역사소설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당시 사람들의 지난한 삶과 뭔가 이제 고단한 삶이라는 뜻인데, 지난한 삶과 한을 담은 민중소설이기도 하며 이게 핵심입니다. 만약에 이 소설이 실제 민중과 대중들의 삶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막연히 그냥 가상적 인물과 시대상만을 막연하게 언급했다면 이렇게까지 프랑스 사람들이 상징적으로 삼거나 우리의 대표적인 작품이에요 라고 할 만한 소설이 되지 않았겠죠. 하지만 이 소설이 지금까지도, 당시도 마찬가지고, 당시 아까 폴 발레리가 얘기했었나? 모든 프랑스인들이 다 읽었다 라고 할 만큼 그런 소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실제 프랑스 대중들의 삶을 애정어리게 담아내려고 했던 시선들 때문에 이처럼 다양한 분야와 주제로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 이 소설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세계, 그래서 이거는 소설이 아니라 그냥 이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세계나 다름없으며 인간의 삶과 세상을 아우르는 모든 것이 이 작품 속에 담겨 있다라고까지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럴 만큼 레미제라블은 출판 이후에 오늘날까지 150년간, 그러네요. 이제 150년이 더 됐지. 한
160년? 자, 이렇게 되는데, 160년, 150년, 160년 이렇게 시간이 될 만큼, 놀랄 만큼 왕성한 생명력으로 아직도 영화화가 되고, 드라마화가 되고, 아니면 뮤지컬화가 되고, 또 동화를 통해서 아이들도 계속 읽고 있고. 저 어렸을 때도 읽었지만, 여러분 어렸을 때도 장발장 이야기 뭐, 한 번은 보셨죠? 그렇게 시대와 유행을 타지 않는, 그렇게 끊임없이 전 세계 독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작품은 시골 일군 장발장이 가족을 위해 빵 한 덩이를 이제 훔치다가 붙잡혀서 19년에 걸친 감옥살이 끝에 석방된다는 장발장 이야기, 요 앞부분으로 사실 한국에서는 유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동화에서는 이제 어린이를 위한 아동용 도서라든가 동화에서는 요 부분을 좀 강조해서 한국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빵 한 덩이를 훔쳐서 근데 이제 억울하다면 억울한 거고, 근데 계속 이제 탈옥을 시도하다 보니까 19년형까지 살게 된다는. 그래서 레미제라블이라는 제목보다 어렸을 때 장발장 이야기로 더 많이 들어봅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억울하게 빵 한 덩이를 훔치다가 19년을 살았어 라고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마리엘 주교라는 결정적인 어떤 내 인생을 바꿔주는, 제가 아까 요정 데모랑 비교했는데 맞아요. 왜냐면 오랜 시간 같이 한 게 아니라 진짜 하룻밤, 그 교회에서 하룻밤 묵어서 잠깐 만난 마리오 주교 때문에 정말 그 순간 뭐 그 한 방울에 뭐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인생이 바뀌게 되는 마리엘 주교의 한마디 때문에 이제 인격이라든가 인생 전부의 어떤 내용이 바뀌게 된 사람인 거죠. 개과천선한 장발장은 팡틴 코제트와 같은 또 다른 레미제라블을 만나며, 불쌍한 사람들이란 뜻이죠. 레미제라블 아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기억나시죠? 베푸는 사람으로서 거듭납니다. 말 그대로 한 저주받은 비천한 인간이 어떻게 성인이 되고 어떻게 예수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이 되는지를 그려낸 이 기나긴 이야기. 길다 그랬죠. 우리가 아까 벽돌이랑 비교하는, 제가 그건 당연히 찍은 게 아니라 돌아다니는 사진인데 누가 재밌게 그걸 벽돌이랑, 이거 되게 두꺼워요.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벽돌과 비견될 만큼 이 긴 이야기, 장대한 이야기 속에는 다양한 연령과 계층, 직업을 망라하여 각자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모든 인물들이 정말 그냥 평면적이거나 뻔한 인물이 없이 정말 인물 구현, 이게 좋은 작가니까 그렇겠지만 인물 구현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한 명 한 명 다 설득력 있으면서도 강렬한 캐릭터로, 하물며 팡틴에게 거짓말을 해서 사기를 치다시피 거짓말을 해서 코제트를 학대하는 그 여관 부부까지도 굉장히 독특하고 기억에 남는 캐릭터로 구현이 됩니다. 그리고 마리엘 주교조차도 극적 장면에서 어떻게 그 장발장을 구해주는가, 이렇게 하나하나 인물에 대한 애정 그리고 입체수동 이런 것들이, 그래서 대중적으로는 그런 어떤 인물에 대한 흥미와 매력 같은 것들도 영향을 많이 줬겠죠. 그래서 여러분 인물 하나하나를 보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념을 따라 이 자베르 제가 정말 저는 이 소설에서 자베르의 형사가 경감이 중요한 캐릭터다. 우리가 이 경감의 어떤 의식적인 변화 과정, 왜 마지막에 자살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만 이제 추적해 나간다고 해도 이 소설의 의미와 가치를 알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혁명을 꿈꾸는 앙졸라, 속물적인 욕심이 돋보이는 테나르디에 부부 등 각종 인물들은 저마다의 설득력을 가지며 매력을 더한다. 이게 아까 그 여관 부부, 이런 여러 가지 인물들 하나하나가 다, 그래서 이게 장편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중심 인물만 매력적으로 잘 따라가면 되는 게 아니라 인물 하나하나의 서사를 부여하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하물며 우리가 아까 언급을 했던 그 코제트랑 사랑에 빠지는 이제 마리우스 같은 경우도 왜 혁명을 하게 됐는지, 뭐 이런 서사들 하나하나 정말 조직이 잘 된, 우리가 장편이면 좀 몰입도가 떨어지거나 구심력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글을 읽는 끝까지 그런 긴장감과 흥미를 놓치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레미제라블은 1862년 3월 30일에 처음 출간되자마자 브리셜과 파리의 서점들이 이 책을 사려는 사람들로 뭉청서, 왜냐면 워낙 그냥 그 전에도 장발장이 워낙 유명한 작가였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누가 소설을 낸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사겠어.
안 살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소설이 이런 장르는 아닌데 가령 영화로는 비교할 수 있겠다. 또 어떤 감독이 영화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다렸다가 보거나 그래도 저 감독이 만든 영화는 한번 봐야지 뭐 하는 감독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뭐 봉준호 감독님도 유명하고 누가 있을까? 외국 감독으로는 지금 현재 이제 왕성하게 활동하는 감독 중에서 그런 이제 여러분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뭐 이렇게 그냥 이름만 들어도 아, 저 감독 거는 그래도 봐야 돼 라고 하는 것들처럼 그 당시에 왜 그랬냐면 이미 이제 그 빅토르 위고 자체가 정치적으로도 그렇거나 유명했기 때문에 저건 봐야 돼 라고 해서 그래서 출간 후에 채 일주일도 못 돼. 와.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막 사람들이 막 10,000명 관객이 동원된 것 같은 거죠. 영화로 치면은 그런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레미제라블의 인기는 현지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도 당시에 여러분 그 시기는 막 다른 나라들에서 적극적으로 수출을 하거나 이야기를 번역해서 볼 시기가 아니었을 수 있는데도 워낙 이게 인기가 있으니까 각국의 번안 및 번역 도서로까지 이어지면서 뮤지컬 영화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재탄생합니다. 1980년 파리에서 최초로 공연된 후 1985년 런던에서 이어진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큰 성공을 거두어 뮤지컬 캐츠의 기록을 깨르고 세계 역사상 가장 오래된 공연이었대요.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이거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만큼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그 브로드웨이라고 하죠. 미국의 공연 역사에 몇 개 손에 꼽히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캐츠도 하나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기록을 깨고 역사상 가장 오래 공연된 공연이 될 만큼 지금까지도 사랑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1957년, 1995년, 그리고 2015년 이렇게 영화까지도 20여 번이나 영화화되는 놀라운 기록을 세울 만큼 이게 영화화가 됐다는 건 다른 말로 대중적인 좀 수요가 있었다. 자, 이렇게 레미제라블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거 설명하면서 오늘 같이 좀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할 거냐면 레미제라블이 대표적으로 프랑스 19세기 낭만주의 문학이다라고 꼽힙니다. 레미제라블 우리가 낭만주의 문학이라고 검색을 하면 레미제라블이 되게 먼저 자동 검색어가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낭만주의가 뭐지? 라고 해서 그 시기에 가장 대표적이었던 문학이 낭만주의인데 낭만주의가 뭐지를 알을 때 레미제라블과 연결시켜서 보면은 낭만주의가 무엇인지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낭만주의 문학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말이 이제 낭만주의잖아. 뭔가 좀 낭만적이란 뜻 아닐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자, 낭만주의라는 것은 문학과 예술에서 이른바 낭만적 열정과 풍부한 감성, 개성의 해방과 자유, 초월적 세계에 대한 이상과 동경 등을 주된 경향으로 드러낸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낭만, 여러분 그거랑 연결시켜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낭만주의 예술은 꿈과 이상이 중심을 이루기도 하고 현실 도피와 퇴폐성을 강하게 드러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예상의 고전적 규범이나 관습을 부정하고 상상력과 감성을 바탕으로 하는 예술의 창조에 무한한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보다는 그냥 이게 워낙 프랑스 문학의 어떤 가장 황금기가 낭만주의 시대였고 근데 그 낭만주의 문학의 대표 작품이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위고의 레미제라블 검색하면 낭만주의 문학과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낭만주의 문학이 뭐구나 정도만 그냥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프랑스 낭만주의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거치면서 그렇죠. 요거 중요하죠. 이루어진 사회적 변혁 과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독일에 비해 늦은 시기에 해당하는 19세기 초반을 프랑스에서는 낭만주의 시대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독일에서는 조금 늦게 19세기 초반의 작품 그래서 이게 19세기 이제 중반 작품이잖아요. 여기서부터 대표적인 낭만주의 작가로는 이제 빅토르 위고, 스탕달 적과학을 쓴 스탕달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고는 희곡 에르나니를 통해 프랑스 낭만주의의 서망을 올렸으며 이후에도 파리의 노트르담, 레미제라블 이런 소설들이 낭만주의 문학의 핵심입니다. 이런 거 스탕달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스탕달의 적과학에서는 주인공 줄리앙 소레이라는 우리가
그 인간의 문학 역사상 가장 뭐 아름다운 남성이다라고 꼽히는 줄리앙 소렐이라는 남자의 삶에서 낭만적 열정과 의지. 그래서 뭔가 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드라마틱하고 엄청난 열정과 뭔가 이런 감성적인 어떤 파토스에 넘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낭만주의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16세기에 고개를 들게 된 유럽의 시민계층은 이제 이 시민이라는 개념이 16세기 즈음에 생긴 거지. 18세기에 이르러서 근대 국가를 형성하는 중요한 하나의 계급이 됩니다. 이와 같은 시민 계급의 자각에 따라서 작가들은 독자들의 지적 및 도덕적 향상을, 그러니까 지적 향상 플러스 도덕적 향상을 목표로 한 작품을 쓰게 되었는데 영국의 로빈슨 크루소 들어보셨죠? 디포의 톰 존슨 작가 필디의 걸리버 여행기, 스위퍼트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거는 영미 문화권에서 이런 사람들이 낭만주의 문학이었던 거죠. 뭔가 꿈과 희망과 남다른 미래를 향해 지향하는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 그런 거잖아. 걸리버 여행기, 로빈슨 크루소, 뭐 이런 작품들이 그래서 그런 낭만주의 문학이다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1789년 프랑스 혁명이 터지게 되었고, 그치? 이런 18세기 프랑스 혁명이 터지게 되었고 혁명 정신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자유에 대한 강한 갈망을 그러니까 낭만주의는 그 당시 정치적 혁명과도 연결이 되는데 그렇지 약간 혁명에는 마음속에 어떤 열정, 열망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뭔가 달라질 거야. 새로운 삶이 돌아올 거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프랑스 혁명의 지도 이념이 된 것은 루소의 일련의 작품들, 곧 과학예술론, 인간 불평등 기원론. 여러분 요거 윤리화 사상 시간에 배우지 않았나? 루소? 응. 신엘로이즈, 민중계약론, 에밀, 고백,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낭만주의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자 중에서는 이 에밀 루소의 철학이 대표적인데 이런 것들이 혁명 정신아 우리가 뭔가 새 미래가 바뀔 거야, 달라질 거야 라고 해서 현실주의적인 게 아니라 새로운 삶과 가능성에 대해서 꿈꾸는 거. 이게 낭만주의지. 그런 식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접근하시지 말고 이런 거 낭만주의구나 라고 접근을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서 프랑스 낭만주의 문학의 최고 작가는 당연히 빅토르 위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굳이 낭만주의라는 어떤 하나의 문예사적 사조를 정리해드리는 건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을 치면 이게 자동 검색이 되는데 그만큼 낭만주의 사조의 대표적이고 그래서 혁명과도 연결이 되는 건데 우리가 그래도 수업이니까 대학 수업에서 간단하게 낭만주의 문학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성향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정도는 알아보자 라는 의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는 낭만주의 문학 이론에 근거하여 희곡 에르나니를 써서 공연하였고 이미 이 레미제라블이라든가 뭐 파리의 노트르담 같은 것들이 나중에 공연이 되고 뮤지컬이 되지만 그거 말고도 이미 그 빅토르 위고도 희곡 작품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공연계 희곡 작가들 모임 그런 잡지 같은 것도 운영을 할 만큼 희곡 쪽에도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이 작품을 두고 고전파와 낭만파 사이의 논쟁이 벌어졌고 마침내 낭만파의 주장이 승리를 거둠으로써 이제 낭만주의자들이죠. 프랑스 문학의 낭만주의가 확립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프랑스의 낭만주의를 확립한 것도 빅토르 위고인 거지. 위고의 시 세기의 전설이라는 대표적인 시는 인류의 원시 시대부터 역사를 다룬 것으로서 프랑스 최고의 서사시다. 이게 대표적인 낭만주의 텍스트가 이겁니다. 세기의 전설. 이 시가 프랑스 낭만주의 시의 어떤 가장 대표적 시로 나오는 언급이 되는 시입니다. 자, 낭만주의 작가로서 위고의 이름을 세계적으로 알린 건 당연히 소설, 우리가 오늘 같이 공부한 레미제라블이죠. 이 대하소설은 스토리도 무척 재밌지만 당시 프랑스 사회를 향한 뼈아픈 비판, 이래도 괜찮은가, 우리 사회가 이래도 되는가, 아까 얘기했던 정치인으로서의 연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치인으로서의 입장과 관점까지 이 소설에 담아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 같이 사는 공동체 이래도 괜찮은가 라고 하는 철학적이지만 동시에 정치적 질문도 던지고 있습니다. 위고는 나폴레옹 3세의 쿠데타에 저항하여 추방되고 18년 동안 걸쳐 자유롭지 못한 오랜 망명생활, 그래서 이 소설이 이렇게 한 17년에 걸쳐 망명생활 내내
머릿속으로 구상하고 쓴 소설인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 당시 기득권에게 반발했다고 해서 국가와 민족으로부터 추방돼서 계속 떠돌이 생활을, 그걸 1, 2년이 아니고 난 상상도 못하겠네. 18년을 했대요. 이제 하면서 모국의 정치와, 프랑스겠죠. 모국의 정치와 사회의 부패를 탄식하며. 그러니까 하지만 그래도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고향에 대한 애정은 버릴 수가 없었던 거야. 그거에 대한 애정을 담아서. 그래서 만약에 그래도 프랑스가 진짜로 진심으로 믿고 싫었다면 프랑스가 이렇게 변해야 돼 라고 하는 프랑스를 배경으로 한 소설을 쓰지도 않았겠지만, 아무리 망명생활하고 프랑스 정치인들에게 쫓겨나서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그 프랑스에 대한 어떤 애정과 특히 프랑스 대중들, 시민들, 프랑스 국민들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이야기를 쓰는 거죠. 그러면서 프랑스가 이렇게 변해야 돼. 올바로 나아갈 길은 이런 그리야를 좀 더 드라마틱하고 감상적, 이렇게 감상적이고 낭만적으로 드러내는 게 낭만주의 문학이니까 이렇게 영웅적.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영웅물은 대부분 낭만주의 문학이라고 하거든요. 한 사람의 영웅이 이렇게 등장해서 세상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바꿀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낭만. 그래서 영웅물들이 대표적으로 낭만주의 문학인데, 그래서 여기서는 장발장이라는 어떤 하나의 훌륭한, 원래는 세속인이었다가 그리고 범죄자였다가 성인으로 성장한 드라마틱한 변화를 겪은 영웅이 등장하는 거죠. 이것은 빅토르 위고가 아무리 외부를 떠돌면서 국가로부터 버림받았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자신의 조국과 조국의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시민들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을 담아서 쓴 문학이다 라고 하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자, 이제 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낭만주의 문학까지 다 정리를 했고, 긴 수업 듣느냐고 고생하셨는데 오늘 좀 재밌었죠? 저는 맨날 제가 하면서 재밌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하는데, 빅토르 위고라는 작가를 새로 알게 된 것도 우리에게는 큰 좋은 기회고, 특히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은 혁명과 어떤 하나의 변화, 그래서 한국인들에게도 남다르게 읽히는 문학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최인훈의 광장 할 텐데, 한국의 근현대사에서도 많은 혁명들과 시민혁명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지금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확립이 되었던 건데, 실제 그런 어떤 정치들, 위정자들의 어떤 자생적인 변화가 아니라 시민들의 직접적인 투쟁, 을 통해서 사회가 바뀐 게 프랑스와 한국의 굉장히 유사한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레미제라블이 다양하고 흥미롭게 많이 읽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소설 했습니다. 그리고 낭만주의까지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 이제 여러분 제가 올려드린 5가지 문학만 해결하시면 되겠죠. 잘하실 수 있죠? 여러분 매주 너무너무 잘해주시고 계시고, 제가 쭉 살펴본 바에 의하면 확실히 첫째 주차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텍스트를 해석하고 정리하는 그 관점이라든가 아니면 그게 굉장히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장하시는 과정이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그것까지만 해주시면 이번 주 수업이 다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영상 시청도 완료하고 과제까지 잘 제출해 주셔야 그 주차 출석으로 인정해드리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매주 잘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문학도 길었지만, 레미제라블도 워낙 긴 텍스트였지만, 우리 이제 수업도 여러분 긴 수업 듣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기회에 전 레미제라블 일부라도 여러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최인은의 광장으로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